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날, 저는 마침내 석방되었어요. 평택교도소를 홀로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1년 반 동안 갇혀있던 탓에 몸무게가 15kg이나 빠져서 옷은 한 치수 큰 것처럼 헐렁했어요. 택시를 기다리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나쁜 마음을 품은 적도 없는데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그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 전까지 제 삶은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제 이름은 윤태호, 올해 나이 58세예요. 중견 건설회사에서 25년간 근무하며 임원까지 올라간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7년 전 아내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지만 딸 서연과 전처는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아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딸은 더 이상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처는 자녀들에게 저와 연락하지 말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혼 후에도 유지했던 좋은 관계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죽어가는 듯한 시간은 흘러 출소날이 되었어요. 홀로 교도소를 나와 아무도 없는 평택교외에서 이제는 살이 너무 빠져 헐렁이는 옷을 입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정말 많이 났어요.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외로웠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에 급하게 퇴사한 회사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누구도 제 연락을 달갑게 받아주지 않았어요. 분한 마음에 그 여자가 살고 있다던 집과 회사를 몰래 찾아가 봤는데 그런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미연이라는 그 여자의 신원 자체가 가짜였던 거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여러 남성들을 상대로 같은 수법을 써왔다고 해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중년 남성을 유혹한 후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합의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녀의 거짓말은 완벽했고 법정에서도 저는 패배했으니까요. 그나마 제 인생에서 따스함을 주었던 아들과 딸은 냉정한 마음으로 저를 멀리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힘든 건 성범죄자 알림 어플에 제 신상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온 것도 모자라 성범죄자가 되어 온 세상에 알려지다니. 지난주는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고민을 하며 번개탄을 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죽어버리면 정말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끝날 것 같아 결국 참았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이런 끔찍한 일이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들리지 않았으면 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불행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데이팅 앱 사용에 대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나눈 통화, 문자 등은 전부 저장해 두세요. 데이팅 어플, 문자, 카톡, SNS에서 나눈 대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보관하는 게 좋아요. 특히 성적인 분위기로 넘어가기 전에 나눈 대화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나랑 같이 있고 싶다라는 메시지에 응, 오빠랑 같이 있고 싶어라고 자발적인 의사 표현을 한 기록은 나중에 큰 방패가 될 수 있어요. 제 경우에는 이런 증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둘째, 숙박업소 결제는 될 수 있으면 상대방이 하도록 유도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숙박업소를 결제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CCTV가 있는 곳에서 만나세요. 만약 숙박업소에서 만남을 가질 계획이라면 모텔보다는 호텔, 에어비앤비보다는
정식 숙박업소 등록된 곳이 좋아요. 특히 입장시 카운터 CCTV가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은 강압적으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입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돼요. 제 케이스에서는 CCTV 영상이 오히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넷째, 만남 직후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남기세요. 만남이 끝난 후에는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 고마웠어요. 같이 있어서 즐거웠어요. 와 같은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성관계 후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이 있다면 나중에 상대방이 강제로 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활용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당사자 간의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에요. 예를 들어 만남 후 지금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하는 대화를 녹음해 둔다면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꿔도 당시의 분위기를 입증할 수 있어요. 여섯째, 상대가 돈 이야기를 꺼내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세요. 만약 상대방이 그날 일 생각해 보니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500만 원만 주면 조용히 넘길게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면 이는 공갈죄나 무고죄의 명백한 증거가 돼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합의금을 지불하지 말고 먼저 변호사나 경찰과 상담하세요. 일곱째, 성관계 전 거절 표현이 나오면 절대 진행하지 마세요. 아무리 분위기가 좋더라도 싫어 또는 좀 아닌 것 같아 와 같은 거절 표현이 나왔다면 즉시 중단해야 해요. 나중에 상대방이 당시에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 이를 반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덟째, 카드 결제와 위치 기록을 남기세요. 호텔 체크인, 식사, 카페 등에서는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아요. 이는 자발적인 데이트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또한 구글 위치 기록을 켜두면 강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홉째, 감정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사람을 믿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럴 리 없겠지 라는 믿음이 나중에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따지고 보면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여자를 너무 믿었고 그것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마지막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어요. 술에 취한 상대와 관계를 맺는 것은 나중에 상대방이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반박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또한 무분별한 데이팅 앱 사용은 위험해요. 실제로 무고 사례의 상당수가 앱에서 만난 상대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제가 이런 조언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은 저희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요. 항상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이런 조치를 전부 했음에도 고소를 당한다면 절대로 혼자서 조사를 받으시면 안 돼요. 경찰관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어주는 척, 이해해주는 척 하면서 재판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게 하는 게 수사관들의 기술이거든요. 모든 대답은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요즘 중년들을 노리는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해요. 긴 이야기였지만 다른 분들은 저처럼 단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통째로 망가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할게요.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제 사연을 들으신 한 변호사님이 연락해 주셨어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남성들의 사례를 모아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미연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이 여성이
최소 7명 이상의 남성들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희망이 생기긴 했지만 이미 성범죄자로 기록된 제 이름을 되돌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은 이미 돌아오지 않을 테고 가족과의 관계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는 물론 진심 어린 인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쉽게 마음을 열고 상대를 신뢰하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특히 중년의 외로움을 노리는 이런 유형의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모든 만남에서 항상 스스로를 보호하는 현명함을 잃지 마세요. 좋은 인연은 조급함이 아닌 신중함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저는 이 상처를 안고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출소 후 3개월이 지난 오늘, 저는 작은 공장에서 야간 경비 일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집에 머물고 밤에만 나와 일하는 생활이지만 그래도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매주 한 번씩 재심을 준비하는 변호사님과 만나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다시 정리하고 있고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과도 연락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아들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작은 희망이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될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셨기를 바라며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와 아들 민규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혼 후에도 전처와도 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죠. 이혼 초기에는 혼자 사는 게 편하기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음식을 먹고 주말에는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만끽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퇴근 후 집에 들어갈 때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해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회사 생활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젊은 직원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점점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퇴근 후 직원들과 자주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셨는데 요즘은 초대받는 자리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의 위안을 얻을 곳이 줄어들었죠. 새로운 만남을 찾기 위해 여러 모임에 참여해봤어요. 등산 동호회, 와인 시음회, 독서 모임까지. 하지만 대부분 일회성 만남에 그쳤고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남자 혼자 이런 모임에 참석하면 어색한 시선을 받을 때도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후배가 데이팅 앱을 추천했어요.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는데 후배가 요즘은 50대, 60대 이용자도 많아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호기심에 그날 밤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러브메이트라는 앱이었는데 처음 프로필을 작성할 때부터 어색했어요. 사진은 어떤 걸 올려야 할지, 자기소개는 뭐라고 써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가장 무난해 보이는 정장 차림의 사진과 간단한 소개글을 올렸어요. 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58세 남성입니다. 취미는 등산과 클래식 음악 감상입니다.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앱을 열자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프로필이 쏟아져 나왔어요. 나이대별, 지역별로 필터링도 가능했죠.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어떤 여성들은 지나치게 과감한 사진을 올린 경우도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어떤 여성들은 얼굴을 완전히 가린 사진만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첫날 몇몇 여성분들과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어요. 대부분 간단한 인사로 시작해서 취미나 직업에 대한 대화로 이어졌죠. 솔직히 이런 방식의 만남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라 생각하고 계속해 봤어요.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49세 여성과 첫 만남을 가졌어요.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메시지로 나눈 대화와는 사뭇 달랐어요. 그녀는 대화 내내 전 남편 이야기를 했고 마치 제가 상담사가 된 것처럼 계속 들어줘야 했어요. 당연히 두 번째 만남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여성은 45세로 처음에는 대화도 잘 통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남에서 갑자기 사실 저 아직 이혼한 건 아니에요.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진행 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라고 고백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만난 여성은 활발한 성격의 50대 초반이었어요.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세 번째 약속 자리에서 갑자기 저에게 물었어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려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녀는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농담이에요. 그냥 장난친 거예요. 라고 했지만 그 이후로도 자꾸 돈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했고 결국 그녀와도 연락을 끊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데이트를 빙자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데이팅 앱에 대한 기대는 점점 낮아졌어요. 역시 이런 방식으로는 진정한 인연을 만나기 어렵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앱을 삭제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녀를 만났어요. 미연이었어요. 프로필 사진 속 그녀는 단아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어요. 52세라고 나이를 표시해 놓았지만 사진 속 모습은 더 젊어 보였어요. 그녀의 프로필에는 용인에 살고 있는 52세입니다. 무역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취미는 골프입니다. 진솔한 만남을 원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골프가 취미라는 점이 공통점이었고 직업도 비슷한 분야라 흥미가 생겼어요. 메시지를 보냈고 곧 답장이 왔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며칠 후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처음 들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약간 허스키한 느낌이었어요. 대화 중에 웃을 때 그 목소리는 묘하게 매력적이었어요. 통화에서 그녀는 남편과 사별했다고 했어요. 4년 전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죠. 혼자 산 지 4년이 넘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공감이 됐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첫 만남은 분당의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카페 문이 열리며 그녀가 들어왔어요. 프로필 사진보다 실제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요. 키는 165cm 정도로 날씬했고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자연스러운 화장이 세련된 인상을 주었어요.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그녀의 걸음걸이였어요. 자신감 있고 우아한 걸음걸이에서 묘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저를 발견하고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눈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또렷한 쌍꺼풀, 반짝이는 눈동자는 지적인 느낌과 함께 어딘가 모르게 관능적인 매력도 있었어요. 기다리셨어요? 제가 조금 늦었네요. 아니에요. 제가 일찍 와서 기다린 거예요. 첫 대화부터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녀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탁월했어요. 제가 말할 때는 진지하게 듣고 적절한 질문과 반응으로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커피잔을 들 때마다 살짝 보이는 가늘고 긴 손가락과 깔끔하게 정돈된 붉은색 네일이 눈길을 끌었어요. 대화 중 가끔 입술을 살짝 깨물거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자연스러운 몸짓에서 여성스러운 매력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골프 이야기로 대화가 더욱 활발해졌어요. 그녀는 6년 전부터 골프를 쳤다고 했고, 핸디캡도 꽤 낮은 편이라고 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함께 라운딩 한번 해요. 제가 좋아하는 골프장이 있는데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그녀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어요. 첫 만남 치고는 대화도 잘 통하고 공통점도 많아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하기로 해서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이동했어요. 그녀는 와인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어요. 소믈리에에게 와인을 추천받을 때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식사 중에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지금의 회사에 입사해 17년 넘게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나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다고 했죠. 아이는 없어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아이를 가질 타이밍을 놓쳤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투나 행동에서 거짓말 같은 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첫 만남은 3시간 정도 이어졌고 헤어질 때쯤 그녀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그녀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그녀가 웃을 때 살짝 보이는 보조개와 눈가의 주름이 자꾸 생각났어요. 지금까지 만난 여성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틀 후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주말에 골프장 예약이 되어 있는데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당연히 수락했죠. 주말에 만난 그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어요. 골프웨어를 입은 모습이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어 보였어요. 몸에 딱 맞는 골프웨어는 그녀의 날씬하면서도 곡선미 있는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골프장에서 그녀의 스윙폼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균형 잡힌 자세와 부드러운 스윙이 오랜 연습의 결과임을 알 수 있었어요. 라운딩을 마치고 클럽하우스에서 식사하며 나눈 대화는 더욱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겁게 골프 쳤어요. 함께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 말에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그날 헤어질 때 그녀가 제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다음 주에도 만나요. 그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에 제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만나기 시작했어요.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골프도 함께 쳤어요. 그녀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더욱 행복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녀의 섬세한 배려심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레스토랑을 예약하거나 제가 불편해하는 상황을 미리 알아채고 피해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한 달 정도 만남을 이어가면서 저는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녀의 지적인 대화, 때로는 장난스럽게 웃는 모습, 진지할 때의 표정,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향수 냄새는 미묘하게 달콤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이었어요. 가끔 바람이 불 때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겨오는 그 향기에 저는 자꾸만 설레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어요.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함정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그저 행복했어요.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그녀는 제게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주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꾸준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그녀는 자신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미연은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을 잃은 후 시댁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외롭지만 나름대로 적응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된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외롭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 역시 이혼 후 느꼈던 그 허전함과 외로움이 떠올랐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유롭다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미연은 회사에서도 꽤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무역팀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면서 실적도 좋고 후배들의 신뢰도 두텁다고 했어요. 회사 이야기를 할 때는 특히 생기가 넘쳤어요. 일이 제 삶의 중심이에요. 힘들 때마다 일에 집중하면서 버텼거든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저 역시 직장 생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경험과 고충을 공유했어요. 비슷한 위치에서 일하다 보니 공감대도 많았어요. 우리의 데이트는 다양했어요.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냥 카페에 앉아 몇 시간씩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즐거웠던 시간은 역시 함께 골프를 치러 갔을 때였어요. 한 번은 주말에 새벽부터 나가 아침 이슬을 맞으며 라운딩을 했어요. 안개가 살짝 낀 골프장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았어요. 미연은 그날 특히 컨디션이 좋았는지 드라이버 샷이 정말 멋있었어요. 와, 미연 씨 드라이버 정말 멋있네요. 저도 그렇게 치고 싶어요. 제가 감탄하자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과찬이세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다음에 제가 몇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라운딩 중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비에 우산도 없이 빗속을 뛰어 클럽하우스로 들어가는 동안 미연과 손을 잡게 되었어요. 그때 느꼈던 그녀의 손의 따뜻함이 아직도 기억나요. 클럽하우스 안에서 비를 피하며 커피를 마시는 동안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던 그녀의 옆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비 오는 날 골프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빗물에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의 풍경도 아름다웠지만 함께 있는 그녀가 더 아름다웠어요. 우리는 서로의 취향과 습관도 알아갔어요. 미연은 달달한 디저트를 좋아했고 와인은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을 선호했어요. 책을 많이 읽는 편이었고 특히 심리학 관련 서적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살면서 많은 도움이 돼요. 저는 그녀에게 제 취미인 등산과 클래식 음악 감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베토벤의 교향곡에 대해 듣고는 자신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했어요. 다음에 함께 콘서트 한번 가요. 제가 좋은 공연 있으면 예매할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공유하며 가까워졌어요. 3번째 만남에서는 미연이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지고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어요. 그녀가 만든 김밥과 샌드위치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어 더욱 맛있었어요. 요리도 잘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먹어본 건 정말 오래됐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건데. 수줍게 대답하는 그녀의 모습에 더욱 호감이 갔어요. 한강변을 걸으며 나눈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그녀는 젊은 시절의 꿈, 결혼 생활에 행복했던 순간들, 남편을 잃은 후의 아픔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가끔은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아침에 출근한다고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무심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잠시 제 품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니에요.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셨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단순한 데이트 상대를 넘어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 미연이 제 집 근처까지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커피를 마시러 제 집에 잠시 들르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녀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어요.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것이 느껴졌으니까요. 한 달쯤 지나자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의미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서로 안부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퇴근 후에는 통화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미연은 항상 재미있는 일화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저의 일상도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어요. 그렇게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던 한 달이 지났어요. 그날까지만 해도 저는 이 만남이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랜 외로움 끝에 만난 반가운 인연이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전부 저의 착각이었죠. 그 착각이 깨졌던 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미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태호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사실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술 한 잔 사주실 수 있을까요? 평소와 다른 톤의 메시지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주로 식사나 카페, 골프장 같은 곳에서 만났고 술자리는 거의 없었거든요. 미연이 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더욱 의아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미연이 알려준 곳은 분당의 한 주택가에 있는 조용한 술집이었어요. 가게에 들어서자 어둑한 조명 아래 몇몇 손님들이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미연을 발견했어요.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자리에 앉자 미연은 바로 소주를 주문했어요. 평소에는 와인이나 맥주를 조금씩 마시던 그녀가 소주를 주문하는 것이 의외였어요. 미연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오늘이 남편이 떠난 날이에요. 4년이 지났는데도 이 날만 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이 잘 안 풀려서 프로젝트 하나가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위로의 말을 건네며 술잔을 기울였어요. 원래 저는 술을 꽤 잘 마시는 편이에요. 소주 한 병 정도는 거뜬히 마실 수 있었죠. 미연은 평소와 달리 술을 꽤 많이 마셨어요. 소주 한 병을 거의 다 마시더니 표정이 점점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다르게 약간 감정적이고 친밀해지는 모습이었어요. 태호 씨, 진짜 고마워요. 이렇게 제 이야기 들어주고 미연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더 부드럽고 낮은 톤이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와 앉았어요. 미연 씨,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마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요. 오늘은 좀 마시고 싶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랑 있으니까.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술김에 그러는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대화는 계속되었고 술도 더 마셨어요. 주문한 안주도 거의 다 먹고 두 번째 소주병도 반쯤 비었을 때였어요. 미연은 눈에 띄게 취해 보였어요. 말투도 더 느려졌고 가끔 비틀거리기도 했어요. 태호 씨, 저 좀 화장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저도 일어나 그녀를 부축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화장실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고 기다렸어요.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그녀는 더 취해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했고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이제 집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취하셨네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날은 그녀의 말이 느리고 어눌했어요. 이대로 그녀를 집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택시를 타더라도 혼자서는 위험해 보였어요. 그럼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 집에는 안 갈래요. 그냥 여기 근처에 모텔 있는데 거기서 좀 쉬었다가. 그녀의 말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상태를 보니 그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부축해 근처 모텔로 향했어요. 모텔 로비에 도착해서 방을 하나 잡았어요. 데스크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보았지만 특별히 말하지는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미연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물 좀 드세요. 숙취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물을 한 잔 따라 그녀에게 건넸어요.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물을 마시더니 다시 누웠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좀 쉬세요. 방을 나서려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가지 마세요. 오늘 밤은 같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어눌한 말투 속에서도 유혹적인 톤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와 키스했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거부감은 없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과 향수 냄새가 저를 사로잡았어요. 미연 씨, 이러면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저에게 다가왔고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어요. 태호 씨, 나 외로워요. 오늘만 나랑 같이 있어줘요. 이성적으로는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취해 있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남자였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그렇게 다가오는데 거절하기 쉽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서로의 옷을 벗기며 키스했고 함께 침대로 향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겼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미연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녀의 옷가지나 가방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미연에게서 온 문자나 부재중 전화도 없었어요. 조금 의아했지만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날 회사에서 미연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괜찮으셨어요? 갑자기 가셔서 걱정됐어요. 하지만 답장이 없었어요. 통화를 시도해 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미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많이 취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그걸 이용하다니. 믿고 같이 술자리를 가진 건데 이렇게 술 취한 여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분인 줄 몰랐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미연 씨,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원해서. 그게 원해서 한 거였나요? 제가 그렇게 취해 있었는데. 하지만 미연 씨가 먼저 키스하고. 제가 언제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더 이상 그쪽하고 이야기하기 무섭네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당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회사에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윤태호 맞으십니까? 여기 성남 중부경찰서 성범죄 수사팀 박경사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위해 출석하셔야 합니다.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 신고를 한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언제 성폭행을. 내일 오후 2시에 성남 중부경찰서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경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난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서로 원해서 한 일인데. 경찰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다 해결될 거야. 솔직히 말해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제가 억지로 미연을 강제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오히려 제가 죄를 지었다는 인상을 줄 것 같아 그냥 혼자 가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성남 중부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성범죄 수사팀을 찾아가니 박 경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친절한 인상에 차분한 말투였어요. 윤태호 씨,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에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조사실로 들어가자 박 경사는 의자를 권했어요. 변호사는 안 오셨나요? 네, 제가 잘못한 일이 없어서요.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 경사의 편안한 태도에 저도 긴장을 풀고 그날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어요. 미연이 먼저 연락해서 만났고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취해서 모텔로 데려갔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먼저 키스하고 다가왔다는 것까지 모두 사실대로 말했어요. 박 경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는 물었어요. 그럼 윤태호 씨 말씀으로는 김미연 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연 씨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고 저도 거부감 없이 응했습니다. 그렇다면 김미연 씨가 취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 많이 취해 있긴 했지만 본인의 의사로 저에게 다가온 거였습니다. 박 경사는 무언가를 메모하더니 다시 물었어요. 혹시 김미연 씨가 싫어요 또는 그만해요라고 말한 적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미연 씨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박 경사는 갑자기 표정이 달라졌어요.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태호 씨, 제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김미연 씨의 진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당신이 강제로 모텔로 데려갔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진정하세요, 윤태호 씨. 그런데 방금 당신이 한 진술에 따르면 김미연 씨가 취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셨죠. 네, 하지만 그건 합의된.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술에 만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설사 표면적으로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의 동의는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먼저, 게다가 모텔 CCTV에는 김미연 씨가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당신에게 부축되어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녀가 제대로 된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을까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가 취했던 건 사실이었고 CCTV에 그렇게 찍혀 있다면 저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또한 김미연 씨의 몸에서는 자국이 발견되었고 법의학적 검사에서도 강제성이 있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윤태호 씨,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의 진술과 김미연 씨의 진술이 완전히 다르지만 물리적 증거는 김미연 씨의 편에 있어 보입니다. 박 경사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사실을 말하면 해결될 줄 알았던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미투 운동 이후로는 더더욱. 박 경사는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바뀌었어요.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수했다고 인정하시면 검찰에서도 선처를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순간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인정하고 반성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박 경사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저에게 얼마나 불리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전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미연 씨가 먼저 저에게 다가왔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요. 조사는 몇 시간 더 이어졌고,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 경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게 큰 실수였을까?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한 건가?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성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설사 표면적으로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이미 제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있어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어요. 이미 김미연 씨가 취해 있었다는 것과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셨으니 이제 쟁점은 동의 여부인데 문제는 취한 상태에서의 동의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하룻밤의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어요. 한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웬 전화가 오더군요. 윤태호 씨,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김미연 씨 성폭행 혐의 관련하여 합의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미연의 정신적 충격 관련하여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금은 무려 1억이었어요. 심지어 강간죄의 경우 합의를 하더라도 잘해봐야 집행유예라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욱하는 마음에 욕을 하고 합의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형이 최소 3년부터 시작하는 죄였기에 결국 빌고 빌어 7천만 원으로 합의를 보게 되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빌면서 돈을 줄 때 그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분노가 생기더군요. 하지만 그 악몽 같은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검찰 수사와 재판, 그리고 결국 유죄 판결까지.
모든 것이 전부 불리하게 흘러갔어요. 결국 형사 재판의 결과는 유죄가 인정되었고 구속수감을 당하게 되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지하고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피해자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법 297조 강간죄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판사님이 선고 이유를 설명하실 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선처 호소가 있었기에 감형을 해 주었다고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단지 1년 6개월이라는 숫자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구치소에서 수개월을 보낸 후 저는 평택교도소로 이송되었어요. 구치소와 교도소는 달랐어요. 구치소는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들이 있는 곳이라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도소는 달랐어요. 이미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사람들의 체념이 공기 중에 묻어 있었어요. 특히나 58세의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온 것은 더욱 힘들었어요. 젊은 재소자들은 제 나이를 비웃었고 비슷한 나이대의 재소자들은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저를 멀리했어요. 교도소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아들 민규가 면회를 왔을 때는 잠시나마 바깥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들어 기뻤어요. 하지만 표정은 항상 어두웠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는 실망감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 뒤에는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들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깊은 대화는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항상 같은 질문을 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 대답은 늘 같았어요. 억울하다, 함정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표정에서 의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도 저를 완전히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딸 서연은 단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아들을 통해 들은 바로는 딸이 저를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이혼했을 때도 서연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서연이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성범죄자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갔고 그녀의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딸까지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해요. 서연이 저를 원망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녀는 유치원 교사였는데 제 일로 인해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도소 생활은 무료함과 절망감의 연속이었어요. 매일 같은 일과 같은 공간, 같은 식사. 시간은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때로는 내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공포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유일한 위안은 책이었어요. 교도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1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저는 교도소에서 나왔어요.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날, 석방되어 밖으로 나오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바쁘다고 했고, 친구들이나 이전 직장 동료들은 이미 저와 연을 끊은 지 오래였죠. 홀로 교도소 앞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 나쁜 마음을 품은 적도 없는데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출소 후의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했어요.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주거지 제한이 있었고 취업도 거의 불가능했어요. 모든 회사는 성범죄 전과자를 채용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찾은 일자리는 작은 공장의 야간 경비였어요.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작은 원룸에 숨어 지내고 밤에만 나와 일하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가장 힘든 건 역시 성범죄자 알림 어플에 제 신상이 공개된다는 점이었어요. 이사를 갈 때마다 주변 주민들에게 통지가 가고 저를 피하는 시선들을 느껴야 했죠.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저 성폭행범이라는 딱지만 붙여놓고 판단했죠. 출소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용기를 내어 서연에게 연락했어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서연아, 아빠야, 잘 지내니?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 감기 조심해. 이런 짧은 문자들이었죠. 2달쯤 지났을 때 민규가 찾아왔어요. 그가 들고 온 소식은 충격적이었어요. 미연이라는 여자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남성들을 상대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죠. 미연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이 여성이 최소 7명 이상의 중년 남성들에게 같은 수법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과 모임이 만들어졌고 한 변호사가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소식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드디어 제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한 번씩 재심을 준비하는 변호사님과 만나 사건 당시의 정황을 다시 정리했어요.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분들과도 연락하며 서로를 격려했고요. 출소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오랜만에 아들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고 제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민규는 처음으로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더 빨리 조사해 볼 걸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민규는 서연과도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일주일 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그 메시지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변호사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어요. 미연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녀는 이미 다른 사기 혐의로 검거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우리 같은 피해자들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해요. 아직 재심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천천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서연은 조용히 들었고 마지막에는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아빠,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야, 서연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당연해. 아빠가 더 미안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재심이 받아들여질지, 제 이름이 성범죄자 명단에서 지워질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민규와 서연이 제 곁에 있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싸우고 있어요. 요즘 저는 야간 경비 일을 계속하면서 낮에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주 3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제 마음에도 큰 위안이 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은 예전과 많이 다르지만 여전히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느껴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예요. 데이팅 앱을 이용할 때는 항상 주의하세요. 만남의 모든 과정에서 증거를 남기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술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상대방이 취한 상태라면 절대로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시키지 마세요. 순간의 판단, 실수가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만약 불행히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며 대응해야 합니다.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으니까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상처를 안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요.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언젠가는 제 이름이 깨끗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안전하고 행복한 만남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